자, 반갑습니다. 제2회 마이크로바이옴 토크 콘서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토크 콘서트를 맡은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가이면서 올림프 케이크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최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 실은 시작하면서 한 4분, 5분밖에 없으셨는데, 근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채워지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오늘은 딱 30분 늦춰서 시작을 했는데 되게 많으신 분들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하자면요. 저는 이렇게, 물론 이제 건강 디저트 샵에 이제 일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제가 이제 장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건강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많이 했었냐면, 제가 20대 중반에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데이트 하다가 화장실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저도 이제 그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면은 그냥 대장이 너무 약해가지고 화장실 막 자꾸 들락달락거리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 그 과정이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골반이 좀 틀어져 있어서 생겼던 문제라고 하는 걸 좀 알게 됐었거든요. 그 골반이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약 한 2cm 정도 긴 사람이었었어요. 지금도 아직 그 후만이 아직 안 고쳐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측만까지 같이 와 있어가지고 잘못하다가 이제 조금만 무리를 하게 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이틀 동안 너무 심하게 막 몸부림치다가 간신히 일어나고, 어디 가서 이제 병원 가가지고 이제 물리치료 받고, 그 다음에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그 부항 뜨는 거 있잖아요. 부항도 좀 뜨고 하면서 막 낫게 했는데, 그 궁극적으로 치료가 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명상을 이렇게 좀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 자세를 제대로 못 잡고 있으니까 그 이소가이라고 하는 골반 교정 요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 국민 체조처럼 하고 있는 골반 교정 요법이에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긴 사람들은 소화계통이 안 좋고, 오른쪽 눈이 작아지고, 오른쪽 무릎이 아프고, 그 다음에 심장이 약해지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고, 제가 전형적인 왼쪽 다리가 긴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왼쪽 다리를 짧게 만들고 좌우 균형을 맞추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5년 만에 이제 자리를 잡히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관련된 것에 이제 그전에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의학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음양오행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20대 후반에 어떤 걸 했었냐면, 음양오행 리딩 앤 테라피라고 해서 그 기업체에서 이제 나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손을 보고, 손톱을 보고,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의 건강 상태가 지금 현재 어디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현대의학보다는 한의학에 좀 가깝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손톱은 우리 간 기능이랑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뿌리를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모발이 부실하다. 무슨 장부에 이상이 있을까요? 모발이 부실하다. 이거는 신장 방광이에요. 이빨이 아프거나 뼈가 아프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장 방광이고요. 그 다음에 혀가 막 따라락 이게 잘 안 된다. 이게 심장 문제예요, 심장 문제. 연결되어진 그 뿌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랑 연결되어지는 주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업체, 예를 들면 알로에 그 막 건강식품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이제 알려드리고 하면서 좀 이렇게 건강 관련된 그 이제 이런 강사의 길에 이제 접어들었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이제 30대 중반이 되는 해에 제가 이제 플랫폼 사업을 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좀 건강 관련된 건 아닌데, 이제 쇼핑몰 만들고 왜 코딩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기도 하고 또 그런 전문가들을 써가지고 이제 만들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했었는데, 근데 좀 사업이 어려웠었어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플랫폼 사업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업이 되게 이제 기울어지고 힘들다가 힘든 시간을 거치는데, 제 아는 지인분께서
다이어트 케이크를 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케이크가 뭐예요? 처음 제 반응이었었어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케이크를 먹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제로 칼로리 케이크라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바로 의심부터 했었어요. 아니, 칼로리가 없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제로 칼로리가 있을 수가 있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로 칼로리라고 하는 게 이제 당류에 대한 제로 칼로리인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 케이크라고 하는 거는 몸에 살찌지 않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과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되면서, 아,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건강 디저트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한테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더 많이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공부를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미생물 밸런서로 건강이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을 실제로 이제 케어도 좀 해드리고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좀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 그만큼 이제 축척이 좀 된 거죠. 과거보다는.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다뤘었냐면 장뇌축에 대해서 다뤘었어요. 장뇌축이 뭔지 아세요? 장뇌축.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이제 복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뇌축이 뭘까요? 장뇌축.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장과 우리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축이라는 겁니다. 한 축. 그래서 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뇌에도 이상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사례를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넷플릭스에 소개된 한 여인. 자, 어떤 이야기냐면, 이 넷플릭스에 지금도 보시면은 건강을 해킹하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어떤 다큐멘터리냐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다큐멘터리예요. 거기를 보시게 되면은 되게 여러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건강이 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례가 한 여성이 나와요. 그 여성은 30대 중반이신데 굉장히 과민한 장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몸무게가 30kg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체력이 약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약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도 못 가는데 다른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저히 안 돼서 선택을 했던 게 어떤 거냐면 대변 이식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대변 이식 들어보셨나요? 대변 이식. 대변 이식이 뭘까요? 건강한 사람의 변을 희석시켜서 내 장에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 대변식이라고 하는데 항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먹는 방법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건강한 사람의 배변을 갈아가지고 그걸 캡슐로 만들어서 그걸 얼려서 먹는 거예요. 그 대변 이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여성분이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 두려움에 떨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 삶이 너무 피폐하니까. 그 피폐한 삶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 오빠의 대변을 받아가지고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3년 만에 그걸 다 개선을 시켜버려요. 자기 살도 찌게 되고 혼자서 이제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몸이 그렇게 이제 좋아진다 싶어서 너무 이제 행복한 그런 감정을 느꼈었는데 오빠가 어떤 걸 가지고 있었냐면 호르몬성 여드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호르몬성 여드름이 막 얼굴에 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호르몬성 여드름을 좋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기 남자친구의 대변을 받아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호르몬성 여드름이 싹 다 사라졌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우울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대변을 바꿨을 뿐인데 호르몬성 여드름이 치료가 되고 이번에는 우울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너무 극심하니까
살다 살다 그렇게 생전에 심각한 우울증은 처음이었다고 이렇게 토로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옷 밖으로 바꾸기 시작하니까 일주일 만에 그 우울증이 개선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나아진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분이 단지 변이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걸 바꿨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대변 안에는 굉장히 많은 장내 미생물이 있던 거거든요. 그 미생물을 바꾼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미생물들이 우리의 뇌까지 조정을 하더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다뤘던 주제 내용이 자폐 스펙트럼 관련된 거였어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90% 이상이 대부분 다 장질환을 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특종 균주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대사산물로 인해서 뇌에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을 주고 그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정신질환이 자폐증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치매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저번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주로 이제 정신적인 것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다뤄볼 거냐면요. 자, 오늘은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기초 이론이에요. 장내 미생물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이해를 해야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장누수 증후군이라든지 혹은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념을 먼저 한번 실어놨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장누수 증후군이 내 몸을 망치는 내용들이랑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왜 골다공증이 생기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 그리고 그 세포를 자살시키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에 대한 것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이런 내용들로 오늘 이제 구성이 좀 실어졌습니다. 기대되시나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자, 첫 번째 우리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은 영양소 발효라고 하는 걸 합니다. 두 번째 역할은요, 면역을 담당을 하고요. 세 번째는 영양소 흡수를 하고, 네 번째는 해독작용을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염증을 방어하고, 여섯 번째로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고, 일곱 번째로는 대사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움직이지 말고. 조금 여기 봐주세요, 같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영양소 발효와 흡수. 이거 한 세트거든요. 자, 영양소 발효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발효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발효라고 하는 것들을 이때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뭐 하진 않고 그냥 쓰면서 그냥 발효 이야기를 하셨던 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명확하게 그 개념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양소 발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유익균들이 번식하고 비타민도 뽑아내고 대사산물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발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유익균이 아니라 유해균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 뭐라고 부를까요? 그거를 부패라고 하는 겁니다. 부패. 들어보셨죠? 어떤 친구들이 하면은 발효고, 어떤 친구들이 하게 되면 부패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발효와 부패는 우리 몸속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발효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거고요. 부패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는 끊임없이 독소가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 발효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미생물들이 우리 몸 전체에
그 호르몬도 주관하고 뇌로도 이렇게 이제 그 대사산물들을 막 전달도 하고 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영양소 발효라고 하는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영양소 흡수,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것들을 먹어서 소화시켜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먹어도 얘네들 소화를 못해요. 그게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들어보셨죠?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우리가 막 먹어가지고 소화시키는 줄 알았지, 이때까지. 그러지 않았나요? 미생물들이 먹는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 자, 우리가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5대 영양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뭘까요? 탄수화물, 그렇죠. 탄수화물. 두 번째, 단백질, 그렇죠. 세 번째, 지방, 그렇죠. 네 번째, 미네랄, 맞아요. 다섯 번째, 무기질이 미네랄이에요. 다섯 번째, 비타민입니다. 이 5대 영양소예요. 이 5대 영양소를 우리가 먹고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6대 영양소라고 그래서 식이섬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들이 분해하지 못해요. 오로지 장내 미생물이 분해를 하는 거예요.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 근데 이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는다는 뜻이겠죠. 불용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수용성 식이섬유는 어디서 소화가 대부분 다 돼버리냐면 소장 쪽에서 이미 소화가 다 끝나버려요. 그럼 대장에도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를 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불용성 식이섬유가 대장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대장 쪽에 서식하는 친구들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좀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간에서 독성을 막 이렇게 해독을 하고 담즙을 생산시켜서 간에서 그 독성 물질을 뿜어가지고 같이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간이 하는 역할 중에 쓸개즙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만들어요. 그 쓸개즙을 통해서 지방도 분해하고 소화효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게 독성 물질을 뿜고 가져가요. 근데 얘네들이 잘 내려가면 좋은데 대장벽에 타르 있죠, 타르. 껌딱지처럼 딱딱 달라붙어. 그럼 대장벽이 새카매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 불용성 식이섬유가 그게 지나가게 되면은 그 탁처럼 붙어있던 그런 쓸개즙 같은 그런 찌꺼기들이나 독소들을 다 흡착시켜서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불용성 식이섬유 중에 차전차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들어보셨나요? 그 차전차피가 물에 딱 들어가게 되면 40배로 부풀어 버려요. 그러면서 대장벽에 붙어 있는 그 찌꺼기를 다 휩쓰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독소들이 좀 빠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하는 거를 섭취를 해줘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성 식이섬유만 먹을 게 아니라 불용성 식이섬유도 같이 먹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용성 식이섬유에는 아무래도 이제 과일들이나 해초류 이런 쪽에 많이 있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오트밀, 그 다음에 통곡물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영양소들을 미생물들이 발효시키고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 두 번째는 면역작용이에요, 면역. 우리 몸에서 장이 우리 몸속 면역의 몇 퍼센트를 담당하는지 아세요? 70%. 누가 이야기하셨죠? 우와,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70%를 담당합니다. 그 70%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이 장에서 70%를 어떻게 담당하고 있을까요? 장이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면역 체계 전체가 거의 다 무너진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만큼 이 면역의 굉장히 큰 축을 장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담당하고 있을까?
자, 첫 번째 얘네들이 두 가지 방어선을 가져요. 이 장 내에서 두 가지 방어선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장 내 미생물들이 뭘 만들어 놓냐면 장 점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방어를 합니다. 장벽 자체에다가 장 점막을 다 깔아버려요. 성벽을 세운다고 보시면 돼요. 성벽을. 자, 장 점막을 세워놓는데 이 장 점막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천연 항생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그런 천연 항생제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천연 항생제에 예를 들어서 세균들, 유해균들, 바이러스들이 막 닿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소멸돼 버려요. 우리가 국가에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고 막 깽단들이 막 설치거나 총 쏘고 막 다니는 그런 나라들 있죠. 저 남미 국가에 그런 데 있죠. 치안이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치안이 무너진 그런 국가에 가보면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 불안한 그런 것들이 장벽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장벽에서 엄청나게 많은 독소와 세균들이 걸러집니다. 이게 첫 번째 방어선이. 자, 두 번째 방어선은 우리 소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장 안에서. 자, 우리 입 안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입에서부터 우리 항문까지를 하나의 호수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호수로. 거기에 구멍이 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소장이에요. 뭐 할 때 그 구멍이 열렸다 닫히냐면 영양소를 흡수할 때 구멍이 열렸다가 닫힙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하나로 연결돼서 소화와 흡수가 동시에 다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이 소장을 세 개로 나누면 12지장과 공장과 회장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소장이 그냥 소장이 아니라고요. 소장을 세 개로 나누게 되면은 정확하게 분류를 하면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12지장이 하는 역할은 어떤 거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소화 효소가 모여서 모든 영양소를 최종 상태로 분해시켜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탄수화물을 먹었어요. 그럼 우리 몸에 흡수될 때는 탄수화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로 흡수가 된다고요. 최종 상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서 소화가 최종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형태로 흡수가 돼요. 자, 지방을 먹게 되면은 소장의 12지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롤이라고 하는 형태로 분해가 최종적으로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소장의 12지장 다음에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흡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 몸속에서 소화 흡수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장의 끝부분, 회장에는요,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몰려 있어요. 좀 처음 들어보시죠, 파이어판. 파이어판 들어보셨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생소했어요. 되게 어렵네요.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게 익숙해집니다.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자,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파이어판이 뭐 하는 곳이냐면,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이에요. 파이어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경찰들이 잠복 근무를 해요. 어디서? 파이어판에서. 그러다가 세균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세균들이 막 움직이면은 거기 숨어 있다가 M세포라고 하는 게 달려가서 그 범인을 탁 잡아옵니다. 잡고 자기의 아지트로 끌고 가요. 그럼 이 파이어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네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막 분석하고 기록하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하냐면 다음에 비슷한 범죄 수법 자체를 익혀서 그런 내용들을 기억을 해뒀다가 비슷한 범죄에 다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몸으로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바이러스의 그 분석을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어떤 모습의 바이러스인지를 알고 다음번에 비슷한 바이러스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금방 항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한번 걸렸을 때는 심하게 걸렸다가 똑같은 감기가 안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항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 몸 속에서. 그래서 그런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면역 작업이에요. 그럼 해독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호흡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독소들이 장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럼 이 독소 물질들이 그 점막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독소 물질이 어디로 갈까요? 제일 먼저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간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간이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쓸개즙을 만든다 그랬죠. 소화를 하는데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간이 뭘 하냐면 우리 몸속에서 이 적혈구라고 하는 것들을 재생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걸 없애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 적혈구를 이렇게 이제 만들기도 하고 적혈구를 그 다 쓴 적혈구를 재활용하거나 다시 이제 얘네들을 이제 못 사용한 폐기 처분하는 그런 역할들을 그 간에서 하고 또 간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속에 저장된 지방들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환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또 간에서 합니다. 근데 간이 정말 중요하게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단백질을 먹잖아요. 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단백질은 그 탄수화물과 지방과는 다르게 질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N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단백질을 먹고 나면은 암모니아가 생겨요. 암모니아. 우리 방구 냄새 지독할 때 단백질을 먹고 했던 기억이 나실까요? 고기 같은 거 많이 먹고 나면 냄새가 지독하게 나잖아요. 자, 그게 바로 그 질소라고 하는 건데 이 암모니아 상태가 몸속을 그대로 돌아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암모니아가 그대로 몸을 돌아다니게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독이 돌아가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돌아다니게 되면 간성 혼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뭘로 변환시키냐? 요소라고 하는 걸로 변환시켜가지고 몸으로 밖으로 내보내줘요. 독성 물질이 그렇게 해독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간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혈액 속으로 또 유해균들이나 세균들이 막 들어왔을 때 간에서 쿠퍼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 다 해독을 시켜요. 간이 해독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간이 하는 일이 많은데 그 해독 작용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 부하가 걸리겠죠? 간에 이제 부하가 걸리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간에 관련된 그런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하는 일보다 장에서 해독 작용을 하는 작용이 훨씬 크고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면역 작용과 해독 작용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사산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장내 미생물 파괴에 사이토카인 폭풍 원인 제공한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있으죠? 자, 그리고 대구에서 코로나19 백신 맞고 그 폐렴 증세 일어나면서 이 청소년이 사망했다는 그런 기사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코로나19 백신 맞고. 이게 근데 나중에 원인이 뭘로 밝혀졌냐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와, 도대체 사이토카인 폭풍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위험하게 만드냐 이거죠.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몸 속에서 이 면역 세포들 있죠? 이 면역 세포들이 서로 주고받는 전달 체계예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우리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죠? 몸에 이제 좋은 건데 얘네들이 너무 많이 형성되는 걸 이제
많이 형성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면역세포들이 막 몸속에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면역세포들끼리 병이 일어났어, 일로 집결해, 그러면서 막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사이토카인이 계속 퍼지는 거예요. 전달. 근데 면역세포들이 막 모여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흥분을 합니다, 흥분. 우리 군인들 많이 모여있으면은 막 남자, 양기가 드세져가지고 막 흥분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뭘 하게 되냐면 흥분된 상태로 조금만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한 쪽에 공격을 해버려요. 면역세포들이. 이게 뭐다? 자가면역 질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면역세포들이 나의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엄청나게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바로 폐를 공격하게 되면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바로 목숨과 직결되면서 바로 죽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췌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제1형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요. 신장에 생기게 되면은 신장에 결석도 생기고 신장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피부에 생기게 되면 아토피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맞고 제일 많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게 또 간 쪽에 또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게 아니면 좋겠지만은 그것들을 그러니까 자가 면역 세포를 잡으려면은 결국에는 우리 몸속에 이 면역을 조절해주는 그런 세포들이 있거든요. 이 자가 면역 조절이 안 일어나려면 면역 세포의 흥분을 진정시켜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정시켜주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바로 T레그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우리 몸속에 흥분된 그런 면역세포들을 워 하고 좀 진정 좀 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T레그라고 하는 걸 누가 활성화시켜주냐면 바로 장내 미생물들이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대사산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러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안 좋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 맞고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좀 마이크 상태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생성되는 거. 요겁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우울증과 관련된 건데 우리 몸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그래도 한번 들으셨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서는 거예요. 세로토닌은 우리 몸속에서 행복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없게 되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꾹꾹 눌러주는 게 세로토닌인데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서 많이 생성돼 95%가 생성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장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뇌에서 형성이 되는 비율은 5% 미만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신과 치료제로 세로토닌 제흡소 억제제라고 하는 걸 먹거든요. 그 제흡소 억제제를 먹는다고 해서 근본적 치료가 될까요? 안 되겠죠. 장내 미생물 환경이 먼저 개선이 돼야 세로토닌이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우울증이 개선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람의 성격이 변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변해요. 그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걸로 변하거든요. 멜라토닌으로 변해야 깊은 수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수면을 해야 뭘 할 수가 있냐면
깊은 수면을 해야 우리 뇌 속에서 뇌 척수액이라고 하는 게 흘러나옵니다. 깊은 수면을 할 때만 뇌 척수액이 흘러나와서 우리 뇌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단백질 찌꺼기들을 다 씻어서 내려가요. 자, 근데 이 단백질 찌꺼기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 단백질 찌꺼기들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그럼 뇌와 뇌 사이에 단백질 찌꺼기들이 있으면 서로 연결되는 게 차단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상실되는 거예요. 기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부르는 거죠?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어떤 증상을 많이 앓게 되냐면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태반이 앓게 되는 거예요. 불면증. 그 불면증 앓기 전에는 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대부분 경험을 하게 되세요.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은 어디라고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장내 미생물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제 왜 장내 미생물부터 우리 몸을 치유하는 그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 미생물에 대해서 이제 하는 역할 중에 염증 방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염증 방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염증이 뭔지 아세요? 염증. 좀 수업이 어렵나요? 이해 잘 되시죠?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거 다들 인상을 잘 쓰고 계셔가지고. 진지하게 듣고 계신 거죠? 그죠? 너무 집중하신다고 저 막 째려보시는 거죠, 그죠? 자, 염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몸이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 급성 염증이 있고, 만성 염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급성 염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칼에 베이거나 송곳에 찔렸을 때, 우리 몸에 거의 따갑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구멍이 뚫린 사이로 백혈구들이 집결합니다. 집결하면서 혈소판도 갖다 붙이면서 그 안에 이제 독소 물질도 제거하고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살이 벌겋게 부어오르죠. 그래서 막 열도 내고 하다가 나중에 살을 붙여서 치료를 하는 그 과정이 급성 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만성 염증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몸 안에서. 몸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장 독소들이 몸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장 독소들, 그리고 활성산소들, 뭘 하고 다니냐면 정상세포들을 공격하고 다닙니다. 그럼 얘네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제대로 그냥 조용히 돌아다닐까요? 아니겠죠. 혈관벽들을 막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활성산소는요, 뭘 하냐면은, 활성산소는 자기가 전자를 뺏고 다녀요. 정상세포에서 전자를 하나씩 뺏고 다녀요. 전자가 뺏긴 세포들은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노화가 되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요. 이 활성산소들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는 이 활성산소들이 조금만 있을 때는 세균들을 죽이고 다녔는데 너무 많아져 버리면 정상세포들을 그렇게 파괴하고 다녀요. 그리고 노화되는 거죠. 몸이 산화되는 거고. 그리고 독소 물질들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혈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몸 속에서 SOS를 치게 되면은 단백질, LDL, HDL 들어보셨죠? 이런 콜레스테롤들이 막 둥둥 떠다니다가 상처 나는 곳에 붙어버려요. 그 부분이 두터워집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 부분이 자꾸 두터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고지혈증으로 가는 거예요. 만성염증이라고 하는 건 온몸 전체에 그런 곳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칼에 찢기거나 송곳에 뚫리면 그 부분 아프죠?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염증이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면 아픈데 우리 몸 속에서도 그런 게 일어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꾹꾹 눌러보면은 아픈 데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장 속에서.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렇게 만성염증이 생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애초부터 뭐에서부터 방어를 할 수가 있다? 장에서부터 방어를 해야지만이 이런 염증들이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미생물의 7가지 역할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어를 못했을 때, 미생물 균형이 무너졌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장누수 증후군? 처음 들어봤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자, 장누수 증후군이 뭐냐면 이름 그대로예요. 장에 누수가 돼서 몸속에 장 속에 있는 독소들이 내 혈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또 어떻게 내 장 속에 있던 것들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우리 몸 속에서 이게 진짜 유익균, 중강균, 유해균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몸 속에서 유익균 비율이 많게 되면요, 항상 장 점막으로 잘 덮여 있어요. 자, 그런데 유해균 비율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장 점막을 걷어치웁니다. 그리고 중강균들이 먹을 게 없어서 뭘 하게 되냐면 중강균들이 유해균처럼 활동을 해버려요. 장 점막을 다 깔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군데군데 장 점막들이 구멍이 생겨져 있겠죠? 그쪽으로 독소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건강한 장 상태로는 독소가 아무리 침범하려고 해도 침범이 안 돼요. 그런데 유해균들이 많은 독소들은 이 장 육모들과 장 그 점막들이 활동을 못해요. 그 안쪽으로 독소 물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에요.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원인은 2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가 우리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때문에 장 점막이 없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2번째 이유는 뭘까요? 2번째 이유.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자, 장누수 증후군의 2번째 이유는 글루텐 때문입니다. 요즘에 식사가 글루텐 위주로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글루텐도 적당하게 먹으면 괜찮은데, 왜냐면은 우리 몸이 항상 그거를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요. 빵에도 글루텐 들어가 있고, 요즘에 밀가루 쓰는 모든 곳에는 다 글루텐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글루텐이 어떤 거냐면은 단백질인데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거예요. 쫄깃쫄깃하게. 그 식감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먹는 경우가 많아요. 라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하여튼 면 종류들, 밀가루로 만든 면들은 전부 다 글루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빵에도 이제 글루텐을 많이 쓰는 빵들이 있죠. 밀가루로 된, 정제된 빵들. 자, 그런 걸 먹게 되면 장에서 얘네들이 뭘 하냐면은 이 그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라고 하는 걸로 구별이 되는데 이 글리아딘 성분이 우리 몸속 장 속에 조눌린 세포라고 하는 걸 자꾸 활성화시켜요. 이 조눌린이 뭐 하는 거냐면 이 장문을 열어주는 세포들이거든요. 얘네들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장 점막이 덮여 있어도 얘네들을 자꾸 열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숭숭숭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항상성, 우리가 균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안 생겨요. 글루텐들이 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데 우리가 그 너무 넘치도록 먹어도 버리면 항상성이 무너졌죠. 항상성이 무너진 경우에는 이 그 조눌린 세포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얘는 열려라 참깨 하면서 장문을 활짝 활짝 열어줘요. 그러면서 독소들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장누수 증후군을 만드는 두 번째 원인인 거예요. 뭐든지 적당하게 밀가루도 드시고 내 몸이 건강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만큼만 드시는 게 건강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전체적인 질병을 만드는 메커니즘과 연결되어 있어요.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자, 우선 보세요. 장이라고 하는 거는 소화계죠. 우리 몸에는 10개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화계입니다. 이 소화계에서 장누수 증후군이 형성이 된다. 우리 장이 건강을 잃어서 몸속 장 속에서 독소들이 막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당연히 미생물군은 다 깨지게 되고 대사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지도 않겠죠. 자, 두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집니다. 혈액순환 장애. 장 독소가 결국에는 혈액 속으로 침범을 하면서 이 독소들이 혈관벽을 자꾸 끌고 다닌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고지혈증도 만들고 이 생겨난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고혈압도 생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순환계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순환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최종적으로 간에 무리가 일어나면서 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이제 신경 호르몬 체계까지 올라가게 돼요. 이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뇌예요, 뇌. 그리고 명령 체계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라, 추우면 온도를 올려라, 에너지가 떨어지면 에너지를 만들어라. 이 모든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신경계 호르몬계에서 해주는 거예요. 호르몬을 가지고 막 연결하는데 이 호르몬 체계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 세포로 에너지를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최종적으로 이 세포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궁극적으로. 이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 세포는 어떻게 여러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세포막, 그 다음에 세포질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세포막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질은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가 뭐냐면 발전소예요. 세포 안에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이 얘네들의 기능이 무뎌져 버립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그렇게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독소 물질도 막 빼내가면서 막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기능도 떨어져 버려요. 해독 능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자, 그리고 에너지 생성도 안 돼. 세포 해독도 안 돼.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 뭔가가 축적이 돼요. 뭐가? 돌연변이가 나오고 축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각종 질병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기능의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장이 먼저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순환계, 그 다음에 신경계. 그래서 우리가 장뇌축 있잖아요. 뇌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장, 갑상선축, 장, 간축 막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원리로 장 모발축부터 시작을 해서 장 췌장축도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근본은 이 흐름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과 관련된 질병들이 왜 많이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면서 몸 전체적인 건강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가 이제 그런 그 이유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기대하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갑상선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30분. 자, 갑상선. 오늘의 이제 빅 주제죠. 이제 전체적인 이론이 쫙 깔렸어요. 머리가 좀 약간 뭔가 쌓인 것 같나요? 기초적인 이론을 이제 쌓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갑상선. 우리나라에 여성들이 겪는 암 중에 부동의 1위, 절대적 1위가 뭐냐면 바로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엄청 많죠. 2위가 유방암이고요. 세 번째가 대장암이에요. 근데
갑상선암이 절대적 1위입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OECD 국가, 선진국들의 평균 대비해서 한국인의 갑상선암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4명, 5명 일어날 때 한국은 59명, 60명씩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평균 10배, 12배 이상씩 일어나고 있는 게 한국의 실태예요. 물론 이제 이 내용 중에 과잉 진료 논란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진단을 하고 하게 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만큼 수술도 많이 하고, 지금 여성분들이 갑상선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저거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전신만신에 갑상선이 없어. 다들 갑상선 약 먹고 있어요. 그 갑상선이라고 하는 게 조금만 문제 있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제가 하는 사례들을 보니까 1cm, 2cm 있을 때까지는 그대로 두더라고요. 그럼 처음에 이제 진단을 만져서 하지 초음파로 검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만져지게 되면 그때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아주 작을 때부터 이 세포를 검사를 해서 떼내가지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부터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이번에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자, 갑상선이 하는 역할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속의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 온도를 맞춰주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추운 곳에 갔어요. 추운 곳에 가면 내 몸의 체온이 떨어지겠죠. 그럼 내 체온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난 항상 36.5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들이 내가 추운 데 갔다고 해서 온도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그거를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야! 체온 떨어져서 빨리 체온 올려야 돼! 그리고 다시 정상 체온으로 올려주는 역할이 갑상선에서 일어납니다. 체온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내 몸에 에너지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 에너지를, 야, 빨리 채워줘야 돼. 저 세포 에너지 떨어졌어. 빨리 저 세포 에너지 돌려. 막 이렇게 명령해주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갑상선이 하는 거예요. 갑상선. 자, 그런데 이 갑상선이 조절하는 것 중에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갑상선. 뭘까요? 우리 혈액 속에서 칼슘 농도를 조절해주는 일을 해요. 칼슘 농도. 그래서 이 갑상선이 칼슘이 혈액 속에서 많이 돌아다닌다. 그럼 뭘 하냐면은 혈액 속에 넘쳐나는 칼슘을 잡아가지고 빼와서 뼈에다가 집어넣어서 뼈를 만들어주는 일을 해요. 이거를 조골세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한다? 갑상선이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상선 뒤쪽에 4개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점들이 있거든요. 이게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갑상선은 뭘 하냐? 우리 몸 혈액 속에 칼슘이 낮으면, 야! 뼈에서 빨리 칼슘 파와! 그래서 칼슘, 뼈에서 칼슘을 파가지고 와가지고 혈액 속에 칼슘 농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칼슘이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저렇게 농도 맞추려고 갑상선이 저렇게 일을 많이 하냐 이거죠. 칼슘이 하는 역할을 알아야겠죠. 자, 칼슘. 여러분들은 자, 칼슘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뼈. 그죠? 치아. 그거 외에 또 생각나시는 분? 그건 공부 좀 하신 분이에요. 그 외에 생각 잘 안 나시죠? 자, 칼슘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기예요, 전기. 미네랄들은 전기인데 그 중에 칼슘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속의 모든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완시키는 건 누가 하냐? 마그네슘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몸속에서
수축이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활동들은 누가 관여를 한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가장 많이 칼슘, 마그네슘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야기 벌써 다 하고 있는데 좀 자신감 있게 이야기 해보세요. 심장, 그렇죠. 심장은 지금 1분에 60번씩, 70번씩 뛰고 있어요. 뛰고 있으면서 우리 몸에 혈액이 5리터에서 6리터가 있는데 얘를 한번 펌프질 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이 내보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얘네들 펌프질해서 움직이는 혈액의 양이 7,200리터예요. 아주 작은 수영장 절반을 채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혈액들을 움직여요. 그만큼 뭘 소비한다? 칼슘, 마그네슘을 끊임없이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눈 한번 깜짝일 때마다 칼슘, 마그네슘이 계속 소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혈액 속에 내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어디서 뽑아 쓴다? 뼈에서 뽑아 쓴다는 거예요. 뼈에서. 그래서 갑상선이 있으셨던 분들이 결국에 골다공증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결국에는 이 뼈를 칼슘으로 저장하는 게 갑상선 역할이었잖아요.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 뼈로 자꾸 못 만들어내니까 칼슘은 자꾸 혈액 돌아다니다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배출되고 흡수는 안 되고 이러니까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된다? 뼈가 약해지는. 야, 그럼 나 갑상선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 약을 먹고 있죠. 갑상선 약을 먹게 되면은 실은 이제 그 역할도 그 호르몬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뼈를 이제 계속 생성시키고 하는 기능을 자체를 세부 조정이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온화된 칼슘을 먹으라고 이제 권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칼슘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속에도 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요. 그냥 상태로는 안 돼요. 그냥 내가 칼슘 있다고 해서 막 먹는다고 해서 칼슘제 먹는다고 해서 이게 바로 활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활동할 수가 있느냐? 우리 위산 있죠, 위산. 이 위산이 이 폐가칼슘, 탄산칼슘들을 막 녹여가지고 이온화 상태로 만들어줘야 흡수가 가능해요. 이게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위장 기능이 약해지죠. 그러면은 이온화되는 비율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자,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그대로 배출이 되던가 아니면 제대로 흡수가 안 된 상황에서 돌아다니다가 그 신장 방광 쪽에서 석회화가 돼버립니다. 문제시가 되는 거예요. 건강이 이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칼슘이라고 하는 것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상태로 먹어야 된다? 이온화된 칼슘 자체를 섭취를 하는 것이 이제 뼈 건강에 그리고 근육, 우리 전체적인 건강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갑상선과 골다공증 이해 이제 되시나요? 이제 선생님 이해되시죠? 왜 골다공증이 생기시게 됐는지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이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온화가 되는 이 상태라야지만이 결국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칼슘이 하는 역할들이 이렇게 뼈로 가는 거, 갑상선 조절하는 이 기능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만드는데도 칼슘이 필요해요. 에너지를 만드는데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칼슘이 갈 때 이온화된 채널로 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해진다? 그러면 에너지 대사율도 떨어지는 거예요. 내 몸에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화된 칼슘을 이제 보시면 이제 드셔보시면은 몸이 좀 기운이 떨어질 때 몸이 갑자기 좀 에너지가 차오는 거는 칼슘이 에너지 대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칼슘들이 굉장히 우리 몸속에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개념. 혹시 이거는 진짜 처음 들으시는 개념이실 거예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잘 들어보세요. 그 P53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P53. P53 단백질이 뭐 하는 친구들이냐면, 야, 세포 오래됐으니까 너는 이번에 좀 이렇게 죽어야겠어. 너도 오래됐으니까 넌 이제 그만하고 너 역할 다 했으니까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세포의 생사 판단을 조율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P53이라고 하는 친구들. 얘네들이 뭘 하냐면 세포의 생사를 조절하면서 세포 주기를 관여를 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런 명령을 제대로 내릴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칼슘이 필요한 거예요. 칼슘이 없으면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면 P53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없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돼요? 얘네들이 힘을 못 쓰면 죽어야 되는 세포들이 안 죽겠죠? 얘네들을 빨리 지금 세포 주기 자체를 원래대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 거기서 돌연변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돌연변이들. 그래서 암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한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몸을 방어하고 기전하고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갑상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연구가 다른 미네랄들은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칼슘 농도가 부족했던 사람들한테서 뭐가 많이 생겼냐? 갑상선 암이 많이 생기더랍니다. 칼슘만. 그런 나중에 갑상선 암 이렇게 쳐보시면은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연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역시 칼슘 흡수를 막아요. 어떤 원리로? 어떤 메커니즘 그러는데? 자, 우리가 소장은요, 건강한 상태면 약간의 산성도를 가집니다. 약간 산성화되어져 있는 게 가장 좋은 상태예요. 왜? 단수의 지방산이라고 하는 이것도 다 산이거든요. 그래서 부티리산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천연 항생제를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상태인데, 유해균들이 많아지게 되면 얘네들이 산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어떤 채널이 사라지느냐? 장 속에서 칼슘이 이온화되는 채널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게 흡수가 또 안 돼요. 우리가 칼슘이 장 속에 흡수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면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 그런데 이 비타민 D 수용체라고 하는 것도 억제가 돼버려요. 몸이 장이 안 좋아져 버려요. 그럼 비타민 D랑 칼슘이 같이 흡수가 돼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뭐가 되면은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일어나서 건강하지 않은 장 상태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럼 갑상선도 결국은 좀 어디서부터 건드려 봐야 될까요? 결국은 기승전 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뭐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자꾸 뭔가 이렇게 접목을 해보다 보면 우리 먹는 음식으로 결국에는 병을 고치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암은 돌연변이 세포의 끊임없는 증식으로 시작이 된다. 제가 이제 오늘 병이 오는 이제 기전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그 순환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세포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세포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는 당연히 그 P53이라고 하는 그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애들도 문제가 생겨.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니까 암세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포들이 증식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암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이 암은 도대체 뭘 좋아하냐? 어떻게 성장하냐 이거죠.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셔야 되겠죠. 암의 주식이 뭘까요? 암의 주식. 누가 답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포도당. 맞아요. 암의 주식은 포도당이에요. 근데 일반 세포보다 얼마나 좋아하냐면 10배 이상 좋아한다면 10배 이상.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암 환자가 됐는데
밥만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살 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홀쭉해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암 덩어리만 이만해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 포도당.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PET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도당에 형광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마셔보게 되면은 그러면 몸속에서 형광물질이 막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곳이 암세포인 거예요. 근데 그 암세포가 엄청나게 반짝 많이 거리는 곳이 바로 거기에 암이 분포되어 있다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암은 포도당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다 뺏어 먹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 최종적으로 암에 이제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 나중에 해골처럼 변하신 거 보셨나요?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암이 포도당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우리는 포도당을 되도록이면 줄여야겠죠. 암 환자의 경우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라고요? 암의 보급로를 차단하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뭐다? 식단 조절. 그리고 장내 환경 개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해볼 수 있는 일이에요. 자, 포도당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한테 포도당을 일단 안 주게 되면은 암이 더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일단 성장을 멈출 수는 있어요. 포도당을 전혀 안 먹는다고 했었을 때. 대신에 나도 기력이 약해지겠죠. 왜? 포도당이 우리의 주력 에너지원이었는데. 대신에 우리 몸에서는 다른 에너지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메커니즘이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게 탄수화물만 먹나요? 아니죠. 또 뭘 먹어요? 단백질도 먹죠. 또 뭘 먹어요? 지방도 먹죠. 또 뭘 먹어요? 식이섬유도 먹잖아요. 야채 이런 거 과일 먹잖아요. 그죠? 근데 과일은 조심해야 돼요. 왜? 과일 속에는 당이 많거든요. 자, 우리가 암 환자들 걸렸는데 병동에 갈 때 여러분들 선물로 뭘 들고 가요? 오렌지 주스 들고 가거든요. 그러진 않죠? 이게 뭐냐면은 그분한테 독약 처방해주는 거예요. 암 더 빨리 자라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암 환자의 경우에 케톤식 들어보세요. 케톤식. 조금 이제 케톤식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게 암 환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식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 이 케톤이라고 하는 이 케토제닉이라고 하는 식사법을 통해서 암의 성장을 멈추고 몸이 개선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실제 케톤식에 철저하게 해야 되는 사람은 원래는 암 환자들인 거예요. 왜? 자기가 먹는 총 그 음식 중에 그 탄수화물 질량을 10%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0%를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로 채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케토제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잠시만요. 케토제닉이라고 하는 이런 식단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장내 유익균들이 우선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맞춰주는 게 암 환자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시한부 선고 받으신 분들이 한 3개월 남았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가죠. 산속으로 가니까 3개월만 살아요? 아니요. 3년도 살고 어떤 분들은 6년, 7년도 살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이 사람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가서 뭐가 바뀌었어요? 식단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식단 바뀌고 그 다음에 물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먹는 음식과 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 장내 미생물이 뭘 일으켰어요? 이 사람의 삶에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그냥 산에 가서 공기 좋으니까 그냥 음식 좋으니까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먼저 바뀌는 게 장내 미생물 환경이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3개월 안에.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고 일단은 암이 성장하다 성장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작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던 핵심 파수꾼들이 누구다? 장내 미생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식단 조절과 장내 그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게 첫 번째 할 일이고요. 자, 두 번째는 물은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미네랄 상태가 해양 심층, 우리의 혈장 미네랄 상태가 해양 심층수 미네랄 상태와 똑같답니다. 미네랄 비율조차도 똑같대요. 그럼 바닷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네랄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몸도 똑같이 그러한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가장 많은 게 나트륨, 그 다음에 염소, 그리고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고요? 70% 들어보셨죠? 70%를 차지한다고요. 일단 좋은 물을 마셔야 내 몸의 70%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 우리가 아기일 때는 70% 뿐일까요? 아기일 때 무려 우리의 수분 상태가 9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 나이가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수분 상태가 70%일까요? 그때 60% 이하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수분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내 몸에 수분이 항상 가득 차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면은 젊음이 항상 유지된다, 유지되지 않는다? 항상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물들이 좋은 물이고 어떻게 해야 오래 장수하도록 만들어주는 물이냐. 그래서 제가 이 내용 정리하기 위해서 책 3권을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막 정리하고 했던 결론이 오염 물질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식수로 타고 넘어오는 데는 관 있죠, 관. 그 관 속에 녹 같은 거 쓸어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유기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또 미네랄들을 파괴하고 상태를 파괴하니까 그런 오염 물질이 없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미네랄이 적정한 양으로 녹아 있어야 돼요. 자, 그 역삼투압 정수기 들어보셨죠? 미네랄까지 깐깐한 정수기, 그래서 미네랄까지 다 없애는 정수기인데 실험을 했었어요. 예전에 수돗물에다가 금붕어를 넣고 깐깐한 정수기에서 빼낸 그런 역상투압 방식으로 정수된 물을 집어넣는데 24시간 이내에 역상투압 정수기에서 그 물 자체를 해놨던 그 금붕어는 24시간 안에 다 죽어버렸어요. 오히려 수돗물에는 살았다니까요. 오히려 오염 물질보다 미네랄 없는 게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럼 미네랄 없는 물을 계속 마신다. 생명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물들이 되게 좋은 물이고요. 그리고 이 물이 산성을 띠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마시는 물인데. 안 되겠죠? 최소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야 돼요. 왜?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 7.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산성으로 변하는데요. 산성으로 변하게 되면은 이거를 다시 알칼리성으로 올리기 위해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와 뼈 속에서 뭘 끄집어낸다? 미네랄들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세포 속에 칼슘 부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뼈에서 뽑았었잖아요. 우리 몸속에 그 알칼리성이 떨어져도 똑같이 이 알칼리성을 맞추기 위해서 몸속에서 칼륨, 칼슘, 마그네슘을 다 뽑아가지고 그 연기를 맞추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몸이 노화되겠죠. 그죠? 산화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빨리 늙습니다. 대신에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물을 먹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몸이 잘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활성산소가 뭐 한다 그랬죠? 우리 몸속에서 전자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전자. 우리 전자 에너지를 뺏어가는 게 활성산소라고. 가득 차 있는 곳에 전자가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전자를 줄 수 있는 물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에너지 상태가 높은 물, 이런 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여기 물에다가 이렇게 자화수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막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높여놓은 물을 커피로 뽑아드리는 거예요. 건강해지시라고. 이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많은 물들은 전자를 줘요. 우리 세포에다가. 그럼 세포들이 다시 에너지를 받고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좋은 물이다. 그리고 구조가 치밀하고 생체 흡수력이 높아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물의 클러스터가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물의 클러스터가 아주 가늘고 조밀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운 물, 흡수가 잘 되는 물인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일반 물과 생체 흡수력이 높은 물은요, 마시고 난 다음에 달려고 말아요. 흡수가 잘 안 되는 물들은 출렁출렁거려요, 배에서. 진짜 출렁출렁거립니다. 근데 흡수가 잘 되는 물들은 다 흡수되고 없어요, 뭐. 그만큼 그 물의 흡수력과 치밀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게 몸을 좋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치밀해야 세포 막까지 들어가서 얘네들을 독소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해독해줘 갖고 나와요. 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또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에너지 파장이 투과돼야 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 물이라고 하는 성질 중에 어떤 성질이 있냐면, 복사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뭘 복사하냐면, 에너지 파장을 복사합니다. 그래서 물을 에너지 파장이 막 깨지는 곳에 갖다 놓죠. 그럼 파장이 다 깨져버려요. 근데 좋은 에너지, 그 다음에 원적외선이 나오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놓은 그 옆에다 두게 되면은, 이 물이 그 에너지를 그대로 복사를 해버려요. 예전에 이제 독일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이제 약에다가 이 약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를 확인해서 이 주파수를 그대로 투과를 했더니 그 물을 마시니까 그 약이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동종요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종요법. 물은 복사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물에다가 좋은 에너지를 나고 우리 옥이라든지 막 에너지가 높은 원적외선이나 음이온이 막 발산되고 있는 그런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같이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그 에너지를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리산의 1월 성수, 그 먹고 막 암 치료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속리산의 기적의 물, 거기도 알칼리가 엄청 높은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좋은 에너지 파장이 투과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가져야 이제 좋은 물이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1도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 몸의 1도. 체온이 1도 떨어지게 되면 아까 면역력이 30%에서 40% 감소되거든요. 1도 떨어졌는데. 유해균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자라버려요. 그리고 우리 에너지 대사율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몸을 못 써요. 우울증도 많이 생겨요. 당연히 장내 미생물이 깨져서 우울증은 당연히 떨어지겠고요. 근데 1도가 높아지잖아요. 면역력이 3배에서 5배가 올라갑니다. 1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 유익균들도 잘 자라게 되고 기체 대사율,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내 몸속의 그런 능력들이 13% 이상 올라가 버려요.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장을 바꾸고 물을 바꾸고 몸의 온도를 높여주는 걸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건강 관리하는 방법의 핵심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제 그 장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 프리바이오틱스 들어보셨죠? 프로바이오틱스 들어보셨나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가 뭐죠? 자,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뭐죠? 그 유산균, 미생물 그 자체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국 핵심입니다. 우리 장을 구성하는. 그래서 내가 미생물 제대로 못 먹는다? 미생물 풍부도를 만들고 싶다?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먹어야 돼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어디에 있는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만들어놨는데 관심 없으신 분들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트밀, 현미, 보리, 메밀, 렌틸콩, 자, 그리고 각종 베리류, 카카오, 아보카도, 양상추, 케일, 당근, 토마토, 호두, 아몬드, 피넛, 캐슈넛, 피칸, 바나나 전부 다 뭐다? 프리바이오틱스다. 다른 말로 식이섬유다 이거예요. 누가 먹는다? 미생물들이 먹는다. 자,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 집합체 미생물 어디에 많냐? 동치미, 물김치, 그 다음에 숙성 김치에 많고요. 된장, 고추장, 청국장에 많고 나토에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치즈, 그릭 요거트, 캐피어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숙성된 와인, 콤부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인도 여러분들 건강하다라고 하면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미생물들이 건강해져요. 자,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항상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게 신발루크 올가예요. 신발루크 올가. 우리 여기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대표님. 한국 사람들 중에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외국인 러시아 선생님께서 장내 미생물 검사를 했더니 무려 99점 만점이 났어요. 만점. 이거 미친 결과예요, 이거. 근데 뭘 검사를 했냐? 미생물 풍부도와 균형도를 검사를 한 거예요. 미생물 풍부도와 균형도에서 만점 같은. 이거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미생물 풍부도라고 하는 거는 미생물들 가짓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우리 사회로 따질 것 같으면 직업군이 아주 많다. 그럼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공업사회에서 첨단사회로 넘어갈수록 직업군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지죠. 그럼 옛날에 패스트 하나가 있었을 때 그 농업사회 때는 얼마나 죽었어요? 무려 인구의 70%씩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패스트가 돈다 해도 이렇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왜?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미생물군도 여러 가지 풍부한 것들이 많게 되면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질병들이 닥쳐오더라도 쉽게 면역으로 커버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미생물 풍부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균형도는 뭐냐면 내 몸속에 유익균이 많냐, 중간균이 많냐, 유해균이 많냐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율이 유익균이 많아야 점수가 높은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서 질병이 통제가 돼요. 내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균들이 있다 하더라도 활동할 수 있다 없다? 활동을 못 한다. 일주일 내도 일하시더라도 몸이 피곤한 거 하나 없이 조금 아플 때 자고 일어나면 또 몸 에너지 그대로 회복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미생물 검사지를 해보고 난 다음 저는 82점수 나오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5일 일하고 이틀 쉬어야지 그냥 정상적으로 돼요.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거. 근데 아프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50점대, 60점대예요. 자, 보니까. 60점대에 계신 분들은 미생물 풍부도와 균형도를 어디까지 끌어올리면 최소 80점 이상으로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몸이 많이 회복이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있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보이셔가지고 이분들 그 전부터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회복을 좀 도와주는 힐링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좀 최종적으로 했는데 요번에 가서 이걸 만들어 온 거예요. 특별하게 막 재미난 게 많이 그 내용의 진수가 담겨 있는 건 아닌데 아 이런 걸 하는구나 정도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에 이제 열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포치유 명상이라고 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내 몸의 DNA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효수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장을 빨리 바꿀 수 있는. 요번에는 한 10명 정도 갔었어요. 이렇게. 자기 회복을 좀 도와주는 건강 커뮤니티를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차 토크 콘서트를 예고하겠습니다. 자, 3차 때는 매날 이제 그 다음 달 중반 정도쯤에 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관련해서 한번 다뤄볼까 싶어요. 좀 집중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우리 아토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췌장암의 예후가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소화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런 것도 좀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는 발효수를 만들 수 있는 씨앗균주에 대한 말씀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비만 탈출 완벽한 다이어트 3가지 방법, 뚱보균을 제거하라, 엔진을 바꿔라, HSD 효소를 제거하라. 몸에 살찌는 기전 3가지를 전부 다 바꿔서 건강한 체질로 바꿔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대되시나요? 오늘 도움 되셨어요? 준비는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게 머릿속에 꽉 차서 돌아가셔야 될 텐데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 토큰 콘서트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